진달래는 시간을 늘여놓는 꽃이다. 과거로부터 먼 미래 영계까지 이어진 꽃. 긴 시간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음을 색으로 보여주는 꽃. 책과 음악을 이야기로 엮어 살짝 신화로 들어올리는 꽃이다. 허무와 그리움 사이에 핀 진달래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찍힌 흔들리는 꽃도장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스마트폰과 돈만 있으면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바로바로 손에 쥘 수 있는 곳이 도시죠. 도시는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고 편의를 도모하기엔 분명 최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삶은 일도 인간관계도 너무 촘촘히 엮여져 있고 삶에 여백이 없다 보니 쉽게 피곤해지고 지쳐버립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지? 하는 자문을 해보게 되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무 생각에서 펴낸 이곳의 볕이 잘 듭니다란 책인데요. 시인이자 에세이스트인 한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저자 역시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출판사를 운영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는데요. 그의 나이 50 중반이 되면서 삶의 에너지가 고갈된 듯한 허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이를 회복하고자 시골에 작은 땅을 장만하여 집을 지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골과 도시를 오가는 반쪽 기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흙을 일구는 육체노동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늘 새롭게 다가오는 자연의 속삭임을 통해 자신과 직면하고 또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이해해가는 진솔한 이야기들이 편안하고 정겹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청주 고향을 떠나 상경한 후 다시 자연을 접하게 될 때까지의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쓴 글입니다만 우리가 던지는 인생에 대한 질문도 있고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책은 봄, 이곳에 볕이 잘 듭니다. 여름, 이제와 새삼, 가을, 느림 속으로, 겨울, 산 부축꽃, 이렇게 4개의 챕터로 나누어 그 계절 가운데서 쓴 글 29편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 3편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난했던 날의 초상, 무심천과 금반지, 간장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과 후추가 뿌려지고 채 썬 양파와 들기름, 그리고 내가 요리할 때 종종 빼놓기도 하는 생강이 콩콩 빠져 들어간다. 고추장 살짝, 대파까지 송송 썰어 놓고서 엄마의 손은 조물조물 양념들을 섞는다. 냉장고에서 꺼낸 돼지고기에는 아직 차가운 기운이 가득한데도 엄마는 맨손으로 그것들을 주물러 양념 맛이 배게 하고 있다. 거실 한쪽에선 세 남자가 TV를 보며 슬쩍슬쩍 부엌 쪽을 바라본다. 언제쯤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돼지고기가 식탁에 오를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엄마는 1년 남짓 서울 외출을 꺼리셨다. 체력이 급격히 줄면서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모양이다. 게다가 밖에서 잠시 어찌하여 넘어지면서 치아가 상하는 바람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해오셨다. 최근에는 틀니 치료까지 해서 많이 힘겨워하셨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오신 엄마는 늙은 호박같이 속이 말라있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의 웃음은 노랗고 따스했지만 왠지 허전했다. 그런데도 손자와 사이가 좋아하는 주물럭 요리는 꼭 해주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장을 보아다 드렸더니 어디서 기운이 나셨는지
양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성 들여 요리를 하셨다. 엄마는 요리를 할 때는 잠시 모든 걸 잊었다. 늙었다는 것도 힘이 없다는 것도 있고 요리에 몰두했다. 상추까지 곁들여진 푸짐한 저녁 식사는 엄마를 행복하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세 남자의 젓가락질이 빨라지면 가끔씩 그 광경을 쳐다보며 엄마와 나는 웃음을 나누었다. 나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도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물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기도 했고 두 분의 애틋했고 달콤했을 것 같은 신혼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내 예상은 엄마의 첫 대답에서부터 비켜나가기 시작했다. 아차. 오래전에도 잠깐 들은 적이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엄마의 결혼은 낭만이나 애틋한 사랑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정신대 징역영장이 나온다는 소문이 떠돌 즈음 급히 정해진 신랑이 아버지였다. 엄마의 집안에서는 정신대에 보내느니 빨리 시집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결혼을 서둘렀던 것이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도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일제치하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 전쟁을 치르며 오남매를 낳아 기른 엄마는 몹시 지쳐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총명하셨는데 전쟁 후 이것저것을 해보다가 정미소를 차려 사료를 개발하셨다. 그러나 정미소의 기계는 고장날 때가 많았고 돼지를 직접 기르며 사료를 개발하던 아버지도 조금씩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무심천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빨래판처럼 널쩍한 돌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엄마의 눈에는 그것이 금덩이로 보였다고 한다. 엄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돌 위에 물을 끼얹으며 반짝거림을 감추고 저녁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고는 녹초가 되어 있는 아버지를 깨워 저기 무심천 냇가에 금덩이가 있으니 지금 좀 가지러 가자고 졸랐단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아버지는 엄마를 말렸지만 너무 간절하게 조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엄마를 따라 무심천으로 나갔단다. 그러고는 돌을 자루에 넣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집으로 가지고 돌아왔단다. 그런데 엄마는 이 금덩이를 그냥 이대로 두면 누군가 가져갈지도 모르니까 여러 개로 쪼개달라고 했다. 한밤중에 탕, 탕 돌 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엄마는 그 돌 조각을 구석구석에 숨겼다. 그때 엄마의 걱정은 오직 한 가지였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굶기면 어떡하나. 사업은 자꾸 실패하는데 아이들은 쑥쑥 커가고. 엄마의 걱정은 태산같이 쌓여갔던 것이다. 이야기가 심각해지자 아이들은 슬금슬금 제 방으로 들어가고 숙연하게 듣던 남편도 어느새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엄마는 말을 이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니? 사업은 계속 실패하지 마누라는 돌덩이를 금이라고 지고 오라는 것도 모자라 쪼개달라고 했으니 그 밤중에 네 아버지가 돌을 쪼는 심정이 어땠겠니? 그런데 그때는 그 돌이 정말 금으로 보이더라. 식탁에는 엄마와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엄마도 불쌍하고 아버지도 불쌍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언저리를 훑고 있을 때였다. 엄마가 가방에서 부스럭부스럭 무언가를 꺼내가지고 오셨다. 돌돌 말린 휴지 안에선 실로 동동 메어진 휴지가 나왔다. 실을 푸니 또 휴지가 나오고 휴지를 푸니
또 실이 감긴 휴지가 나왔다. 휴지와 실을 번갈아 풀어내니 거기 금반지가 있었다. 엄마는 금반지를 나에게 건넸다. 엄마 금 좋다며. 엄마 가져. 나는 금반지를 도로 엄마에게 밀며 말했다. 그때는 너희 먹이려 그랬지. 지금 내가 무슨 금이 필요하니? 니들 살림도 빠듯한데 내 틀니까지 하느라 애쓴다. 이거 보태라 하셨다. 큰오빠는 박봉의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엄마를 잘 모시고 작은 오빠들은 엄마의 용돈을 꼬박꼬박 붙여주고 나는 그저 생각날 때 가끔 용돈이나 드리고 있던 형편이라 이번 엄마의 틀니는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던 것이다. 엄마는 그것이 고맙고 한편 부담이 되셨는지 언젠가 생신날 해드린 금반지를 싸가지고 오신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금반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손가락에 껴보았다. 그리고 그래 엄마, 이거 내가 가질게 하며 순순히 받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엄마와 만나면 서로 돈을 주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상한 마음으로 헤어지고는 했다. 그때마다 그냥 내 돈 좀 받아가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 하며 나는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다. 엄마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국은 부딪히고 헤어질 때는 마음이 좋질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몇 칸쯤 채워지지 않아 미완성이었던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며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 내가 엄마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데 엄마는 나에게 얼마나 주고 싶었을까? 그 마음이 이해되었다. 엄마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엄마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속에 아이 5을 낳아 기르셨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창의 정면 쪽에 죽어가는 나무 2그루를 베어냈다. 지난해부터 몸살을 앓는가 싶더니 점점 말라 급기야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2그루 밤나무. 이웃들은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러 올 때마다 저 나무를 왜 베어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내 마음 안에는 저 나무들이 공사 때문에 치인 상처를 잘 이겨내고 살아냈으면 하는 바람과 밤나무가 저 정도 자라려면 10여 년은 넘는 세월을 견뎠어야 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공사에 지쳐 무엇에 손을 대는 게 귀찮기도 했다. 결국 베어낼 나무를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다가 1년 정도를 흘려보냈던 것이다. 유리창 밖 조그만 텃밭이나 잔디에 풀을 뽑으러 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긴 바지에 긴팔 윗도리를 입고 목에 수건도 하나 두르고 고무장갑에 모자, 장화까지 착용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곤충들과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뱀 등을 미리 막아야 하고 태양볕에 흥건히 흘러내리는 땀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리고도 유리창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잡초들을 미처 다 뽑지도 못하고서 유리창 안으로 들어올 때가 많다. 그러고는 밖의 일을 1시간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오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스스로 생각해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다. 이런 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다. 너는 정말 시골을 좋아하니? 네가 정말 시골을 알기나 하는 거니?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니 시골에서 이른 새벽부터 논밭을 가꾸며 소출을 거두어내는 분들이 존경스러워졌다. 그분들에게 유리창 안의 시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담백하게 자연과 육탄전을 벌이는 삶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골이 우선 쉼의 장소가 되어야 했다. 나흘간 도시 생활의 빽빽한 밀도에서 벗어나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자연의 헐렁한 공간에서 맥 놓고 충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시 역시 사람들과 에너지의 밀도가 높을 뿐 모두가 헐렁하게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속에 찾아 돌아가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리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유리창 하나를 두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것은 곧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의 차이였다. 순간적인 착시로 나는 유리창 밖에 살고 있다고 여겼으나 나는 유리창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시골집은 알게 해주었다. 포슬포슬한 햇감자는 좋아하나 딱딱한 땅을 뒤집고 씨감자를 심는 일은 힘들어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나 전화하는 것은 쑥스럽고 남편을 사랑하나 요리는 하지 않고 수재민을 불쌍히 여기긴 하나 헌옷을 정리하여 보내는 일은 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이런 삶은 실제처럼 보이나 환상이나 착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모든 일은 허약함의 근원을 이룬다. 이런 유리창 현상은 나와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났다. 자신의 허약함을 보는 일은 그리 기쁘지는 않지만 감사한 일이다. 요즘 나의 생활은 도시에서 도망치듯 시골에 왔다가 시골의 땡볕에 지치고 힘들 즈음 다시 서울의 안전한 시멘트 블록 안으로 숨어드는 패턴을 갖게 되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간 고마웠던 분들을 한 팀씩 초대해 소박한 요리를 대접하고 자연 속에서 눈을 맞추며 마음을 나눈다는 사실이다. 주말에 손님을 치르고 나면 몸은 좀 무겁지만 마음은 씻은 듯 정갈해지기도 한다. 가끔은 도시에서 나흘 살고 시골에서 사흘 사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이 신경 쓰이기도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쁘고 정신없던 시절 미안하고 고마웠던 마음을 담아 초대를 하지만 혹시 그분들께는 그것이 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이웃집에 축성을 해주러 오신 분들이 우리 집에도 들르게 되어 갑자기 손님을 맞은 적이 있었다. 외방 선교회를 후원하는 분들이었다. 처음 뵙는 그분들은 우리 집을 바라보며 마음껏 축하의 인사를 보내셨다. 그런데 축성이 끝나고 매실차를 한 잔씩 앞에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륜이 있어 보이는 남자 형제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다. 5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어떻게 전원에 들어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레짐작하지 않고 직접 질문을 해줘서일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생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빨리 지친 것 같고 저희가 출판사를 하는데 조용한 전원에서 저자를 초대해 대화도 나누고 집필도 하려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절약했다. 그리고 어느 날 늘 꿈꾸던 우리의 이상을 현실로 감행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신경을 쓰게 되고 초대를 주춤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50이 될 때까지 세상과 대화를 하였으니 이제 나의 길을 찾아 스스로와 대화할 때가 되었다고 여겼다. 그러면서 타인을 대할 때의 사고방식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
어떤 현상에 대한 내 감정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유리창 안에서 본 창밖 풍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감정을 믿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질문이다. 질문은 무턱대고 만들어지는 감정을 넘어 그 사람의 속사연을 듣게 한다. 질문은 유리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 실물과 만나게 한다. 이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의 한마디 질문이 나와 남편의 마음을 가볍게 풀어놓았다. 사람 관계에서 상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그것은 선입견의 기초가 되고 대화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유리창 안에서 보는 창밖 풍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과 장맛은 오래 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 역시 넉넉히 풀어놓아야 한다. 사람에게 매이거나 집착할 때 그 관계는 그리 건강하지 않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아들을 옆집 아들이려니 생각하고 내 집을 옆집 것이려니 생각하지 않으면 평온은 바로 끝이 난다. 차 한 잔을 들고 길가에 어떤 야생화들이 피나 천천히 살피며 걷다 보면 처음 만나게 되는 꽃들이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건넨다. 안녕, 유리창 밖으로 나왔구나. 나는 이곳에 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시골 산골까지 들어오게 되었니? 도토리가 질문을 던졌다. 시골에서 잠을 자다 보면 한밤중에 딱, 딱 집을 울리는 소리가 들리곤 한다. 처음에는 집 짓는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되어 집의 어느 부분이 갈라지는 소리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지난밤 소리가 났던 곳으로 올라가 이곳저곳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도토리가 떨어져 있었다.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큰가? 의아한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도토리에게로 심정이 갔다. 추리는 적중했다. 10월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요란해졌다. 도토리를 줍고 있으면 내 등을 툭 치며 또 다른 도토리가 떨어졌다. 도토리를 줍고 갈참나무 낙엽을 모아 태우려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다. 잠시 후면 나뭇잎과 도토리 껍질에 불이 붙을 것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들의 생명은 다하게 된다. 나에게 온 낙엽과 도토리의 다비식을 치르는 셈인데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번 생에 후회는 없는가? 도토리 너는 너의 할 일을 다 했냐? 그러자 모자를 삐뚤어하게 쓴 도토리가 픽 웃으며 이 질문을 너에게 돌려주마 하였다. 나는 하하 웃으며 도토리의 반격을 받았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당황스러웠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자연의 사물과 만나는 순간 높은 스님들이나 하실 만한 질문을 주고받게 된다든지 징그러운 뱀 때문에 몸이 오그라든다든지 하는 경계 없음의 상황이 가장 당황스러웠다. 자연의 사물들은 방어할 틈을 주지 않고 경계를 휙 넘어 내 안으로 쳐들어온다. 인간인 내가 도토리에게 받은 질문은 바쁜 일상에 허둥대다가 길을 잃은 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기에 충분했다. 혼란과 갈등의 삶에서 이런 경험은 나를 막바지까지 몰아붙여 삶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상처를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과 직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다. 이제껏 보았거나 믿었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마련이다. 그런 과정에서 잘못 파편이 튀면 관계를 맺은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건 관계에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 자신과 직면하는 시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서로 타이밍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 스스로의 문제이므로 혼자서 그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 관계에서 서로의 엇갈림을 겪는 일은 매우 쓸쓸한 경험이다. 대신 그간의 사람 관계를 깊이 생각해보고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경물치지란 말이 자꾸 마음자리에서 떠돌고 있는 요즘이다. 한 사람과 오랜 세월 2인 삼각으로 길을 걷는 것과 묶은 다리를 풀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 중 어느 경우가 사람 관계의 본질을 좀 더 가깝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이렇기 때문이다. 한 사람과 20여 년을 함께하며 그 사람의 곁을 걷는 일은 호젓하고 오붓하고 또 외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고받기를 원하지만 결국 자신이 더 갖길 원하고 필요하면 찾고 필요가 없으면 떠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순백의 성혈로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존재한다. 최근 나는 인간은 배신의 역사라는 말을 잘한다. 잘할 만큼 자라 더 이상 간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배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떠나는 배신. 실리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떠나는 배신. 도토리가 나무에 매달릴 만큼 매달렸다고 떨어지는 배신도 있다. 아버지도 세상을 사실 만큼 사셨다며 내 곁을 떠나셨다. 나는 자연의 섭리와 배신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른다. 어쩌면 배신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이 영원하리라는 거짓말을 전제로 보면 모든 생태계는 배신의 체계 속에 있다. 순환의 연속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이상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늘 바라고 꿈꾸지만 그렇기에 또 상처를 받는다. 경물치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알매 이른다는 뜻이다. 사람 관계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 알매 이룰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음껏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단계에서 대부분 상처받고 떠나고 배신하고 분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처와 분노와 배신이 살아있는 것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으로 내려와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숭고한 이상을 가진 인간은 아프다.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순백의 성혈로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살아있기에 아플 수밖에 없다. 집 주변에 떨어진 낙엽과 도토리를 태우려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도토리는 깊은 산 큰 스님이나 건넬 법한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 그것도 머리에 모자를 삐뚤음하게 쓴 불량한 자세로. 도토리, 넌 죽었다.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다니. 식물이 떨어뜨린 씨앗 하나가 생명의 움을 틔우기까지 두더지는 포슬포슬하게 땅을 일궈놓고
빗방울은 대지의 목마름을 적셔놓고 또 낙엽은 이불을 덮어 온기를 지켜준다. 무심한 듯 자신의 일을 하지만 이런 무심들이 모여 하나의 생명을 빚어낸다. 본문에 있는 글인데요. 우리가 자연을 자주 접하고 살면 자연이 도모하는 이러한 방식과 태도를 조금씩 닮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